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장지의 교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보필해 초기 교단을 일궈낸 구인선진의 삶과 공덕을 재조명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선진들의 무량한 공덕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산 이순순 선진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원불교 100주년에 구인선진의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회에서 이순순 선진님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하신 증산 박도광 교무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예, 현재 저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로 있고요. 원불교 교무이고 그리고 종교문제연구소 소장 겸 동해학대학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기 교단을 함께한 구인 선진님은 이게 소태산 대종사님과 함께 저축조합운동, 방언공사를 함께하면서 교단 창립의 기초를 다진 분들인데요. 네. 이 현재의 교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되는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야, 그렇죠. 원불교의 창시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1916년 4월 28일 대각을 하시고 그때에 이제 9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4, 50명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죠. 당시로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26살 되는 청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구인 제자들께서 대종사님을 도와서 창립하시고 현재의 원불교가 세계의 주요한 종교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바로 9제자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세계적인 종교의 경우에도 부처님의 경우에는 2500년 전에 10대 제자 또 16나한, 500나한 이런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수많은 칭송도 하지만 수많은 반대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84,000가지 칭송과 84,000가지의 어떻게 보면은 비난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에도 2000년 전에 12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현재의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 12사도들이 역할이 되어져서 현재의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알지 못하던 그런 그 수많은 종교의 성직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초창기에 알고 있는 그 소수의 정말 소수의 제자들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교무님께서 구인 선진의 생애를 조명하는 그 학술 대회에서 이산 이순순 선진님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이순순 선진님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혹시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이산 이순순 선진님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생애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료를 어떻게 모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고요. 두 번째는 출가위가 되시는 구인 선지님들을 어떻게 내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걱정이 앞서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가운데 그러나 학자로서 역시 연구를 통해서 추후에라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흩어진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세 번째 시간 이순순 선진님이 보여주신 신성과 본공의 창립 정신을 박도광 교무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순순 선진님의 양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산 이순순 종사는 1879년 9월 1일 전남 영광군 백수면 천정리에서 부친 이다익 선생과 모친 김일원 여사의
이남중 장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인화와 용단역의 소유자인 이순순 선지는 특유의 호방함 속에서 다정함까지 겸비하였고 소태산과는 성도 이전부터 인연이 깊었습니다. 입정산매에 빠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노루묵 낡은 집에 기거했던 소태산은 사나운 비바람이 들이쳐도 비에 젖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순순 선지는 불가사의한 기운에 이끌려 노루묵 낡은 집을 찾게 됐고 그 비를 다 맞으며 지붕을 고쳤습니다. 소태산과의 깊은 수견이었습니다. 이순순 선진이 32세 되던 해는 소태산이 대각하기 6년 전이었습니다. 인근 동네에 사는 소태산이 입정에 들어 생활의 곤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배편을 마련하여 전라남도 서해상의 안마군도에 속해 있는 작은 섬인 타리섬으로 장사를 떠나기로 작정한 이순순 선지는 소태산을 찾아가 함께 장사하기를 권해 민어파시로 유명한 타리섬으로 향했습니다. 해결사로 나선 이순순 선지는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 소태산을 도왔고 소태산의 인격과 용모에 감복한 이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험난한 바다 날씨에도 만선으로 돌아오는 배들이 속속 생겨나서 소태산은 석 달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그간의 채무를 갚게 되었고 다시 구도에 전념할 수 있었으니 이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이순순 선진의 공덕은 지중합니다. 이와 같이 교분을 갖고 내왕하던 이순순 선진은 원기 원년 소태산이 대각을 성취하자 김기천 선진의 인도로 12살 연하인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사제 지위를 맺고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수도에 발심하여 원불교 창립에 헌신하면서 교단 창립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기 2년 7월 26일 교단 최초의 통치단인 남자 수의단이 조직될 때 감방 단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허례 폐지와 미신타파, 금주 단연 등으로 저축조합 자금 조성에 노력했으며 간석지 방언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이순순 선지는 동지들과 함께 흑짐을 전하르며 온갖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이루에 사심없이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원기 4년 3월 26일부터 소태산의 지도를 받아 8인의 동지와 함께 창생 구원을 위해 혈심으로 기도했으며 마침내 생명희생의 대서원을 올림으로써 천지의 감흥을 얻어 백지혈인의 법인 성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세계 공명으로 법명을 순순, 법호를 이산으로 받았습니다. 키가 크고 기상이 늠름하여 의용이 활발했던 이순순 선지는 교단 창업기 인화의 표본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소와 비평에 조금도 끌림없이 일심 합력으로 전진했던 이순순 선지는 가정 형편으로 출가하지 못하고 제가 교도로 수행 정진하였으며 원기 26년 63세를 일기로 영광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순순 선진이 보여준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창립 정신은 교단 만대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기 100년 제214회 임시수의단회에서는 이산 이순순 종사의 높은 공덕을 추모하면서 법위를 출가위로 사정하고 종사의 법훈을 서운키로 결의했습니다.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이산 이순순 선지님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겠는데요. 구인 선진 가운데 거진 출진 선지님들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출가하신 분들을 일컬어서 출가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제가자로서 어떻게 보면 세속 속에서 삶 속에서의 원불교의 정신을 실천한 분들을 일컬어서 이제 거진 출진 또는 제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구인 선지님들 중에서도 출가하신 분들은 일산 이재철, 삼산 김기천, 사산 오창건, 오산 박세철, 팔산 김광선, 정산 송규종사 이런 6분들이 이제 출가하신 분들이고요. 반면에 거진 출진으로 제가자로는 이산 이순순, 육산 박동국, 칠산 유건 선지님들 3분이 바로 이제 제가
거진 출진이시죠. 이렇게 거진 출진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자로서 이렇게 생을 마감한 이순순 선지님께서 이렇게 원불교와 처음에 어떻게 인연을 또 맺고 대종사님과 함께 교단 초기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원불교의 교단이 형성되기 이전에 소태현 대종사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분이 이제 사실은 영광 지역의 그 백수면 천정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삼산 김기천 종사님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1879년도 9월 1일에 태어나시게 되고 거기에서 장남으로 부친은 이다익 선생, 모친은 김일원 선생, 이분들의 이남 중 장남으로 출생을 하시게 되고 부인은 박본이라이시고 두 딸을 자녀로 두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늠름하고 기상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분들도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어떤 인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의 신여성하고도 가정적 향락 생활도 하셨다는 일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원불교에 전념하시고 이런 향락 생활을 다 접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순순 선지님께서 대종사님이 대각하시기 전부터 이웃마을에 친분이 있으셨다고 또 하는데요. 네. 또 대종사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이 이순순 선지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두 분의 인연이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거는 정말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록을 살펴보면은 천정리와 대종사님께서 수행하시던 길룡리와하고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걸어서도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종사님께서 20살 되던 때에, 그러니까 1910년도 이 무렵 때에 대종사님의 부친이신 박회경 대희사께서 열반을 하시게 되죠. 이럴 때에 대종사님께서 상당히 낙담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어찌할 거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수행을 하시던 그런 시절에 부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처화, 어린 시절에 대종사님 이름이신데 내가 처화의 전도 발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철천의 한이다라고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구도를 하시는데 모든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친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수행을 하실 수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부친께서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낙담이 됐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낙담하던 시절에 이순순께서 대종사님을 만나셔서 그렇게 마음에 불을 피울 것이 아니라 그걸 새롭게 정신을 차려서 어느 방면으로든지 다시 살 길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집안도 형편이 어렵고 가게도 부채가 있고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수행도 하기도 어렵게 되니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칠산 앞바다에 보면은 타리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민어 파시가 매우 유명한 그런 파시가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같이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모든 채무를 변상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그때의 칠산, 육원 선지님과 사타원 이원화 선진께서 같이 대동해서 민어파시를 대종사님과 같이 가시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를 잘하고 가게의 빚도 다 청산을 하시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이사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대종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큰 충격이고 정말 낙심할 만한 일인데 네. 또 가계 부채나 이런 것까지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수행 정진을 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도움을 또 주려고 네. 굉장히 감사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네. 이사님께서도 그랬고 칠산 육원 선생님께서도 그랬고 특히 이제 사타원 이원아 네. 저희들이 이제 교단에서는 할머니라고 네.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원아 선생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셨죠. 네. 이렇게 구도에 전념할 수 있게 이런 도움을 주신 이순순 선지님의 공덕이 굉장히 좀 지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낡고 허름한 노루목에 계실 때도 이 이순순 선지님께서 찾아오고 하셨다고요. 네. 이때도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기 전이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1911년에서 15년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여름날 비가 장마가 져서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데 그때 묘하게도 이산 선진께서 천정리부터 그 비를 맞아가면서 그 묘하게도 소태한 대종사께서 수행하시던 노루목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자신도 알 수 없게. 그래서 가서 보니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그 오두막집에서 비를 철철 맞으면서 수행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붕을 다 고치셔가지고 그래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기 전에 팔사님이라든지 또는 이런 삼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이사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종사님께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어떻게 보면은 나이 많으신 형님과 같은 분들이 네. 대종사님을 살펴보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시 제자가 되셨죠. 그러니까요. 대종사님 수행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있어서 이렇게 전념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각 직후에 하신 일이 이제 회상을 같이 발전시키고 키워나갈 제자를 찾고 그 이제 조직을 결성하신 일인데 이순순 선지님은 사실 삼산 김기천 선지님의 인도로 네. 이렇게 대종사님 제자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이 뭘까? 그리고 이렇게 삼사님과 이사님의 그런 원래 인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 천정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삼산 김기천 종사께서 대종사님께서 하신 저축조합을 보시면서 나중에 천정조합을 만들게 되시죠. 그럴 때에 이사님하고 삼사님의 관계는 같은 마을의 선후배 관계, 형님 아우하던 그런 네. 관계였고 또 이사님도 삼사님도 이미 대종사님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었고 수행하는 과정도 지켜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사님께서도 대각 이전에 대종사님을 알아보시고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고향 이웃 마을의 형님과 같은 12살이나 연상이었기 때문에 형님과 같은 그분이 도움을 주셨고 이제 도움을 주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대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엔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묘하게 또 가지게 되어서서 이런 인연들이 삼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가지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삼산 김기천 종사께서는 대종사님에 대한 신심이 아주 장하셨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을 또 데리고 오시기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스승 제자 관계라고 단순히 하면 뭐 크게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이순순 선지님이 대종사님보다 12살이면 끼동갑인데 네. 12살이나 연상이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이게 그냥 인연이 있는 관계에서는 도움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자가 되고 스승으로 모신다는 관계는 조금 더 그 의미가 더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고향 마을에 12살 밑에 있는 아우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자신이 다시 제자가 되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텐데 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종교적 체험, 종교적 신비적인 체험, 깨달음의 세계는 세상의 나이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깊이 있는 진리 세계를 터득해서 알려주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감동을 받고 그 세계 속에 자신도 심취해서 결국 그 뜻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제자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 깊고 좀 특별한 인연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대종사님의 제자가 된 이순순 선지님께서 교단 초기에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남자 정수의당 감방단원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이순순 선지님께서 감방단원이 되셨다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태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을 생각하시고 팔방을 생각해서 건곤 하늘과 땅 그리고 대종사님은 하늘을 상징하시고 정산종사께서는 땅을 의미하시고 여덟 제자분들은 팔방을 의미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응하고 팔방을 응해서 우주의 시방 세계가 하나로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든 것이 처음에 수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일컬어서 저희들은 이제 10인 1단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원불교의 단조직은 하늘과 땅을 응하고 천지의 팔방을 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로서 우주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세계 그리고 세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진리 세계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바로 단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사님께서는 이제 감방을 맡으셔서 일사님, 이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건감간진, 손이곤태라고 하는 팔방을 맡아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시방 세계의 이런 원불교 교법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시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순순 선지님께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가교도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남자 수의단원의 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역할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초기 교단에서 이순순 선지님께서 큰 역할을 하고 계셨다 하는 거를 또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불교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대종사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두시는 가운데 19분의 제자를 중심으로 10인 1단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우주와 더불어서 천지와 팔방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단조직을 만드시게 됐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원년 1916년에서부터 1924년도 이 무렵 때까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9제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일컬어서 현재는 이제 정수의단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1924년도 불법연구회를 창립하시고 난 다음에 1925년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 보게 되면은 손방으로 있는 이제 오산 박세철 선진께서 건강의 악화로 그 활동을 못하게 되자 대리단원으로 도산 이동환 선지님을 당시에 34세였을 때에 그분을 이제 대리단원으로 두게 되고요. 그리고 감방으로 있었던 그 이산 이순수님의 대리에는 주산 송도성 종사를 대리로 두게 되죠. 그때가 19살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육산 박동국 선지님의 대리에는 전음강 선지님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가 17살 때였고요. 곤방 칠산 유건님의 대리에는 조갑정 선지님인데 당시에 21세.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선진과 후진이 함께 그 단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선진의 뜻을 받들어서 대리단원들이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따라서 선진과 후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를 만드셨고 어떻게 보면 미래의 젊은 청년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하게 초반부터 이렇게 같이 해왔다고 해서 계속 그 역할을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또 추가시키고 서로의 역할을 교환하게 하면서 교단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구인 선지님께서 초창기에 그런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인데 출가하시면서 그 익산으로 불법연구회가 본부가 익산에서 설립이 될 때에 출가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제가자분들의 경우에는 영광에 주로 머무시면서 세속에서의 삶 속에서의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단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리단원을 통해서 젊은 청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런 그 단조직의 형태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봅니다.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오늘은 이산 이순순 선지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제자들과 처음으로 실천한 경제 실천 운동이 저축조합 운동이잖아요. 네. 이순순 선지님께서 이 저축조합 운동에도 정성을 다해서 조력을 하셨다고 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하셨는지. 이산 이순순 선지님과 더불어서 9분 제자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 이외에 약간 명의 그 조합원들이 역시 더 참여를 하게 되죠. 원불교의 그 조합운동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첫째는 금주금연을 하게 하셨어요. 술, 담배를 끊어서 그 대액을 저축하게 하고 의복이나 음식 등의 절약을 통해서 그 대액을 역시 저축하게 하고 제례의 어떤 여러 명절이나 휴일을 줄여서 특별히 노동하면서 그 수입을 공동으로 저축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각 집안에서 부인들께 이제 요청을 해서 끼니 때마다 시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미는 숟가락 시자에 쌀미자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지을 때에 이렇게 쌀을 떠서 그 쌀에서 한 숟가락에 쌀을 떠서 옆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그 쌀들을 모아서 나중에 공동으로 저축을 하셨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매월 해오던 천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도 폐지해서 그 대액을 저축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저축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단순하게 저축이 아니라 어떻게 마을을 살리기 위한 현재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당시로서는 일제치하에 한국 사회가 병합이 되어져서 결국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때에 경제적 자립운동, 정신적인 어떤 자력운동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 것이 바로 저축조합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에 구인 선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밥을 지을 때 거기에서 쌀 한 수저 이렇게 네. 덜어놨다가 모아서 저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생활 속에서도 작은 힘으로도 가능한 그런 저축을 통해서 자립을 이뤄가게끔 하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그림을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일구신 원불교인데 하는 좀 약간 울컥한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렇게 저축조합 운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셔서 또 방언공사를 실시를 하셨는데요. 아마 고향이시니까 이순순 선지님께서 이 방언공사에도 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죠. 구인 제자분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져서 저축조합운동과 방언공사에 참여를 하시게 되고 이때에 정산종사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지만 직접 방언공사에는 들어가지는 않은 형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방언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광의 길룡리 이쪽을 보게 되면 현재 원불교의 성지입니다만은 그 영산 성지에 보게 되면 그 당시로서는 갯벌이 그 조수가 내왕하던 곳이기 때문에 갯벌이 있었던 곳이고 만수가 되면 물이 가득 차고 물이 빠지면 갯벌이 되던 그런 장소였는데 대종사님께서 이 갯벌을 막자, 갯벌을 막아서 경제적인 자립운동이나 정신적 자력운동을 같이 해나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의 경제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원불교의 창립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창립 정신뿐만 아니라 미래 종교의 비전을 보여준 것이 바로 저축조합 운동이자 방언공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되며 동과 정이 골라맞아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방언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미래 종교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육신의 부분, 또 정신적인 것과 더불어서 경제적 자립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영육을 쌍전하고 이사를 병행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신이나 육신이나 물질 3방면에서 자립운동을 통해서 미래 종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저희가 지금이야 이렇게 잘 가꿔진 농토를 바라보니까 네. 쉽게 얻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때 당시 방언공사 현장은 또 매우 힘들고 좀 치열하기도 하고 했을 거잖아요. 네. 그때 이순수 선지님께서도 이 방언공사를 하시면서 흙짐을 직접 짊어지시고 네.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했다고 하시는데 좀 이런 무화봉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좀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것은 이제 대종사님의 제자분들이 9분 제자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방언공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낮에는 흙짐을 지고 언답을 막으면서 그 막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물이 또 들어오면 또 씻겨나가고 네. 물이 또 들어오면 또 씻겨나가는 형국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 만들어 놓은 곳에 네. 바닷물이 들어와서 싹 쓸어가면은 얼마나 허전할 것 같습니까? 그럼 또 다시 말뚝을 받고 또 말뚝을 하고 흙짐을 짓고 그러면서 다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떤 때는 어느 정도 막았다가 조수가 가득 차면서 물이 새어서 들어올 때에 팔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몸으로 그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새벽에 그 사람들이 발견해서 보니까 정신이 실진되어져서 쓰러져 있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구인 선지님들께서 방언공사할 때 늘 같이 그 공사가 완성이 되도록 하는 데 큰 노력을 해주셨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노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언답을 막으면서 구간도실을 네. 지으셨고요. 구간도실에서는 언답 막는 일이 다 끝나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서 이제 법문을 저녁에는 주시게 되고 그 법문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가다듬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미래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 미래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법문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성계 명시독이라고 하는 것을 초창기에는 해주셨어요. 성계 명시독이라는 건 뭐냐면 빨간색 그리고 푸른색, 검은색 이걸 가지고서 마음을 챙겨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적색이냐, 청색이냐, 검은색이냐 어떤 마음을 썼는지를 표시를 해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만 아니라 공부도 같이 하게 하고 법을 통해서 미래 세계를 열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방언공사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영육상전 이사병행의 어떤 현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방언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 이제 법인기도라고 제 일컬어지는 산상기도가 시작이 또 됐잖아요. 네. 구인 제자가 각자 장소에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순순 선지님께서는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마음과 정성으로 이 법인 기도에 함께 하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이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법인 기도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과 더불어서 구인 제자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1919년 3월 1일에 3.1절 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만세 소리가 세상에 퍼지게 되게 되죠. 그래서 영광에도 역시 대종사님께서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서 방언공사 마치고 새로운 개벽 시대가 열린다. 그러니 이것을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두소리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3.1 만세운동을. 상두소리다. 어서 우리가 방언 일을 마치고 도탄에 빠져있는 창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원불교에서 법인 기도의 그 시작은 3.1 운동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만세 소리와 더불어서 시작이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음력 3월 26일에 기도를 시작하자고 이제 명하시게 되고 매 열흘마다 한 번씩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때는 제자들이 모이게 되면은 저녁 8시에 모이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 대종사에 법문을 주시게 되면 한 9시경에 산을 8개의 산을 다 9개의 산을 다 올라가게 하십니다. 중앙봉을 중심으로 해서 8제자들이 다 산에 올라가서 산상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죠. 그때도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무 요한의 정신으로 죽어도 요한이 없는 그 마음으로 창생구원에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그러니 그대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에 곧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이 감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중앙봉에는 정산종사께서 중앙봉으로 올라가시게 되고 8제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옥녀봉, 마촌 앞산봉, 촛대봉, 장다리봉, 대파리봉, 그리고 공동묘지봉, 밤나무골봉, 설레바위봉 이런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죠.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순순 선지님께는 마촌 앞산봉에서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가 가기가 참 어려운 곳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님께서는 매 열흘마다 밤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성지순례를 네. 해보면 네. 그 산들이 지금도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거리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나이가 12살 연상이신데도 어려운 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주셨나 봐요. 그렇죠. 갯벌을 또 넘어서 가셔야 됐고요. 마촌 앞산봉을 가려면은 갯벌을 이제 물이 흐르는 그 수로가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보면 새끼줄이 있거든요. 밤 10시에 기도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9시쯤 가더라도 금음날 같은 때는 어두워서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이제 새끼줄을 뚝 이렇게 미리 놔뒀다가 그걸 잡고서 이제 건너가시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산에 올라가서 약 2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밤 12시가 되면 이제 내려와서 다시 이제 대종사님께 구간도실에 모이면은 다시 법문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마음을 역시 재개하면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1919년 3월 26일 음력으로 3월 26일 날 시작해서 음력으로 7월 26일 현재는 8월 20일입니다마는 117일 정도를 기도한 이후에 법인성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100일 동안 또 기도를 하게 하셔서 전체적으로는 약 217일 정도를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창생구원에 그 목표를 두고서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적인 의미가
매우 희생적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선지님들의 그런 정성과 신성으로 이렇게 일군 법인 성사가 없었다면 원불교라는 회상이 세상에 드러날 수도 없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순순 선지님의 호정명이 인명인데 그 법인 성사 혈인 기도에 참여하시는 과정에서 대종사님께서 법포와 법명을 장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법포와 법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법명을 주시면서 다 뜻을 담아서 주시게 되는데 이제 크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구인 선지님들에게 전부 다 법포와 법명을 주시거든요. 1산, 2산, 3산, 4산부터 시작해서 8산까지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이라고 하는 법포를 주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대종사님께서는 전날에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미 죽었다. 사사로운 이름들은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세 개의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이런 책임을 부과하게 되시죠. 결국은 뭐냐면 법포와 법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내가 주니 과거에 있었던 개인적이고 집안에 머무는 그런 작은 마음을 갖고 있는 개인에 머물지 말고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창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도인들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한테 법화와 법명도 주지 않습니까? 네. 원불교회 내에서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되는 것이고 바로 법계, 우주와 진리 세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주어서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명을 받는 순간부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세계 공명이니까요. 네. 네. 이순순 선지님께서 원기 9년에 불법 연구의 총부를 익산에 건설할 때 대종사님을 돕기 위해서 그 네. 영광 고향을 떠나서 익산으로 거처를 옮겨서 또 생활을 같이 좀 하실 정도로 신성이 깊으셨었는데 네. 이게 제가 교도로 돌아갈 것을 다시 또 허락을 받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구인 선임들께서 집안 상황을 다 일일이 다 살펴보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사님께서는 총부 건설 때도 이사를 와서 총부 건설하는 데 도움을 네. 주시게 되죠. 그러지만 가정을 돌봐야 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녀도 두 딸만 뒀기 때문에 자녀 그 가정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대종사님께 요청을 드리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허락을 해주시죠. 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분들 중에서도 가정을 돌보게 하신 것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활시불법, 불법시 생활이 있습니다. 결국 원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부처님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세계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부처님 법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가 제가를 넘어서서 불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제가 교도로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 대종사님께 바치는 정성이 정말 대단하실 정도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요.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종사님께서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하셨던 만큼 그 이순순 선지님께 그 생활 속에서 공부의 길을 밝혀주신 법문이 또 대종경에 수록이 돼 있다고요. 네, 그렇죠. 예, 대종경의 수행품 19장에 나오게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제가교도인 이순순 선지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떨 때는 대종사님께 질문을 잘 하세요. 질문을 잘 하시고 어떻게 사냐, 무슨 생활을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그대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그때 이사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기를 그냥 마음 안정하기를 주장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네.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안정을 취하느냐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저 안정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특별한 방법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길을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그 법문 내용이 내정정, 외정정에 대한 법문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정정, 외정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으로도 정정, 정할 정자에 고요 정자, 바깥으로도 정정, 정할 정자에 고요 정자.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좌선이나 염불이나 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정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 경계를 당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정정이 된 사람은 외정정, 경계를 당해서 바깥의 실제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 외정정은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 동하는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계를 당해서 육군, 몸과 마음을 작용할 때에 첫째 뭘 해야 되느냐? 대의를 세워야 된다. 큰 올바른 길을 뜻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취사를 먼저 하고 망령되고 번관이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외정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외정정이 되려면 대의가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진리관이 뚜렷해져야 되고 그것을 바탕에서 취사, 선택해서 실천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내정정은 일이 없을 때에 이럴 때는 이제 저녁 시간이라든지 특별하게 일이 없을 때는 염불과 자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 안정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원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시선 무처선, 동정간 분리선법인 무시선 무처선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본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스승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질문을 하셨을 때 참 많이 난감하셨겠다. 난감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니까 제가 공부인에게는 큰 공부가 되는 그런 본문을 주셨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순순 선지님께서 이렇게 원기 30년에 67세를 일기로 영광에서 열반에 드셨는데요. 대종사님께 이순순 선지님은 어떤 제자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까운 동네의 연장자로서 대종사님을 정말 잘 알았던 그 대각하기 이전부터 알았던 형님과 같은 그런 연상이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수행할 때에 대종사님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는 민어파시로 유명한 그 타리섬에 같이 장사를 가자. 그래서 그걸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시로 내왕하시면서 비가 내릴 때는 비를 맞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그 지붕을 고쳐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심성이 대단한 분이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1916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이후에는 12살이나 연상이시면서도 제자가 되어져서 정말 큰 일을 많이 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헌신의 삶을 살으셨던 제자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그 12살 연상의 제자라는 게 저희는 지금 딱 생각으로만 했을 땐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얼마나 큰 신심이 있으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선뜻 제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이사님께서 대종사님께서 참 큰 힘을 얻으셨겠다. 좀 이런 생각들을 조금 좀 아련하게 한번 해보게 되고요. 네. 교단 초기에 그런 인화의 표본을이 또 이순순 선지님이신데요. 후진들이 좀 어떤 점을 기억하고 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는 생각할 때 저도 이산 선지님에 대해서는 직접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를 통해서 이사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인화의 삶을 살으셨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인화가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인데 인화의 도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이순순 선지님이셨다라고들 다들 어른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의 표본이 되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인화를 표준 삼아서 우리가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헌신적인 삶을 살으셨죠. 저축조합이나 방언공사나 혈인기도할 때도 창생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수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창립정신을 우리가 수백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사님께서는 제가자로 남으셨거든요. 네. 거진 출지는 어떻게 보면 세속에서 사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출가자 이상의 삶을 살으셔야 되는 어떤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사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종사님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외정정, 내정정의 큰 공부법을 가르쳐 주시고 경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만큼 부처님의 법,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과제이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늘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전무 출신은 하지 못하셨지만 거진 출진으로 영산에서 그 교단 정말 초창에 그 창업에 기여를 하셨고 또 제가교도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을 참 잘 보여주신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교무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사님과 같이 제가이시면서도 이렇게 헌신적 삶을 살으셨을까 하는 것을 늘 동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진리 세계를 다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지기도 하는데, 제가자에게도 본문을 주셨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론상의 진리를 실현하고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를 바탕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은혜를 발견하고 실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대각의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것인가. 그걸 통해서 결국 정신개벽의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과제가 저희들한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발견이나 은혜를 발견하는 일이나 또 은혜를 짓는 그런 실현 여부는 제가 출가에 있지 않다. 네. 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오늘은 이산 이순순 선지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했는데요. 선지님들의 삶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창립 정신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도관 교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불교 구인 선진의 숨겨진 신성과 교화 활동을 만나는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 선진 개벽을 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기 교단을 함께 해주신 선지님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